예, 잘 쉬셨죠? 저번 시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서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제2차 가족 실태조사, 이건 언제였냐? 2010년도에 했겠죠? 여기 결과에서도 노후 생활에 가장 의지되는 대상은 가족입니다. 노부모와 성인 자녀 간 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결과들을 포착할 수가 있었고요. 제3차 가족 실태조사, 이거 2015년도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노후에 선호되는 생활 양식이 집에서 배우자와 같이 있는 게 그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늙어서도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게 큰 희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이다. 자, 이처럼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하지만은 가족과 사회의 역동적 변화 속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과 이슈를 포착할 수 있고 이를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은 연구 주제로서 또한 정책 아젠다로서 가족을 다양한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 향상 그리고 나아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에 대한 다양한 논문이라든지 연구 이런 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 중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 강조점을 도출하게 되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느냐. 첫 번째, 돌봄의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돌봄의 공백이란 무엇이냐? 맞벌이 가정의 증가, 그리고 또 가족수 감소가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가 왜 일어날까요? 여성분들도 이제 많이 취업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어, 혼자 외벌이 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맞벌이 가족의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1세대고 우리 자녀들은 2세대입니다. 예전에는 3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뭐 아주 심한 고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어, 저도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뵀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래 이렇게 이제 3세대, 4세대 이렇게까지 가는데 또 이제 자녀가 출가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5세대가 되겠죠. 이런 대가족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고 한 가족을 이루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자녀들은 결혼하면 나갔고 또 어떻게 결혼을 안 했으면은 1세대, 2세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뭐 많아봤자 지금 4인 가족 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가족화 됐을 때는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됐을 때 누가 보양을 했을까요? 부양을 다 가족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구들이 많이 있고 돌봐줄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도 있고 또한 가족 수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돌봄을 누가 해줄 것이냐 이 공백이 너무 크다. 이것이 이제 예전에는 돌봄이 가족 각각 개인이었지만 이제는 이 돌봄을 나라에서 해야 된다.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러한 거가 이제 도출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 가정이 공동합니다. 즉, 개별 가정의 공동의 현상은 가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이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고령화 시대에 길어진 노년기를 고려할 때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와 요구는 더 높아질 것으로,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은 여기에 반해서 또 맞벌이 가구도 지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자녀 수도, 가족 수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 한 명인 가족이 상당히 많죠. 예전에 뭐 2명까지는 그래도 해서 4인 가족인데 요즘은 3인 가족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나는 자녀 낳기 싫다. 너무 키우기 힘들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안 낳는다. 이래서 2인 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계시는 가정의 돌봄 기능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취약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해줘야 되냐.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제정하게 건강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끔 한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어르신들도 지금 100세 시대하고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마 150세대 그때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연세대학교 선배님 중에 의학 박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세미나 할 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200세대까지 살 수가 있다. 의학적으로나든지 모든 것이 의학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200세 시대가 온다. 뭐 그런 말씀까지도 한 얼마 재작년에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 공감은 못하지만은 200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점점 늘어난다. 이제 100세가 이제 거의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은 했었습니다. 또 지금 100세 되신 어르신들도 내 주변에는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무리한 일은 아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뭐 선전하는데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120세까지 산다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그 선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삶은 길어지지만 그만큼 공백은 또 많습니다. 돌봄의 공백이. 그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취약한 이 공백 상태를 메꾸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시대나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여러분들 점점 증가하는 건 왜? 의학 발,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여서 점점 어르신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 돌봄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노인 돌봄의 수요를 누가 감당을 해야 되냐? 결국 우리입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원 돌봄을 개별 가정에만 이제는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분담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선 가족 후 사회라는 기존의 협소한 복지 관점을 전환시켜서 가족 돌봄에 대한 가족과 국가 간 분담, 문제 발생 후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예방에 대한 강조 등의 지향성에 대해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먼저였죠.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이러다 보면은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많은 우리 가정을 더 지키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돌봐야 된다. 기존에 이제 우리의 협소한 그 가족 복지, 가정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복지를 이제는 탈피시켜갖고 더 넓게 그 가족 돌봄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를 보편적 가족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또한 가족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업 실시, 전문가를 통한 지원,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전달 체계 확충, 이게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등에서 찾는 다양한 여러 연구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환기적 특성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강조할 수 있는 현상은 바로 뭐냐? 가족 형태의 다양화입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다시피 현재도 이제 가족 형태는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1인 가구는 어떻게 해요? 여기 1인 가구는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여성 취업률 향상과 함께 맞벌이 가족은 물론 맞벌이 가족과 여성 가족,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이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2004년 이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조성가족, 그 다음에 분리가족, 분거가족이라고 하죠. 책에 보시면 이제 뭐 주말에 만나는 주말부부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서 기러기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가족들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조성 가족도 있고 또 미혼모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비혼모도 있습니다. 애를 안 낳지만은 애를 키우는 그런 비혼모.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사유리가 자기는 남자하고 살고 싶진 않은데 애는 키우기 싶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에 가서 정자를 받아갖고 애를 낳습니다. 자기가. 근데 이게 미혼모도 아니고 왜? 상대가 없었으니까 미혼모는 아닙니다. 비혼모죠. 혼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애를 낳았고 자기가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여러 가지 가정이 다양화가 되는 바람에 사유리라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잘 키우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같이 강의하시는 다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분 연세도 지금 56인데 결혼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애를 키우고 있대. 이거 뭐지? 그래서 보니까 결혼은 안 했는데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입양한 애가 지금 중3인가? 남자인데 입양 가족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가족이지만은 그래서 이 지금 애가 사춘기 와서 자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라도 입양할 것 같으면 남자 하지 말고 여자를 하라. 그런 말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다양한 가족이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형태 다양하죠. 특히 다문화 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을 중심으로 한 국제 결혼의 증가, 즉 결혼 이민자의 증가를 계기로 상승되어 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었을 수가 있는데 어린 태국이나 중국 그 아가씨들을 베트남이나 이런 아가씨들을 돈으로 주고 사온다. 뭐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해갖고 그러한 일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국제결혼 현황을 조사한 1994년부터 건강관리기본법이 제정된 2004년까지 국제결혼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이죠. 점점 한국 남자하고 외국 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3,000명 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2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하고 외국 남자가 93년도에는 3,000명하고 3,000명으로 거의 비슷했는데 2004년도에는 9,500명으로 해서 거의 3배 정도 여자들도 외국 남자들하고 많이 국제 결혼을 한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는 다문화 가족이 있다가 할 때 그때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성가족의 경우 통계청의 인구조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95년도에 35,194국에서 2000년도에는 45,000
2005년도에는 5만 8천, 점점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형태의 다양화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당시 활발하게 논의되던 주제였습니다. 그 결과에 건강가정기본법의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그리고 모부자 가정,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 공동체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법에는 이러한 모부자, 한부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여기에 대한 지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성가정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이렇게 확립을 시켜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걸 건강가정지원법 제정 당시에 명시를 하게끔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가족의 전환기적 특성의 세 번째 보면은 가정생활 관련된 가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했을까? 물론 저출산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산화제한.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가족들이 애를 많이 낳았고 고생하느니 그냥 하나만 잘 낳아서 잘 키우자.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많이 낳아서 잘 못 키우느니 하나하나 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결혼의 감소. 결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뭐죠?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 못 모이게 하니까 결혼도 미루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많이 감소했고 또 요즘은 예전에는 이혼했다 그러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눈총이 좀 가고 눈치를 좀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내가 불행하게 평생을 사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혼이 거의 일상적인 것도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리낌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요즘은 황혼이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게 되죠. 가족 형태의 또 이제 다양화 등이 있습니다.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 그리고 이제 가족 친화적 환경의 조성, 가족 문제의 예방, 가정의 역량과 잠재력 개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통합,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는 가치와 인식이 새롭게 조망되고 있으며 이는 뭐예요? 건강가정기본법의 각 조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 부모됨, 노후생활 등 가정생활 관련해 가치하고 인식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편 가정학, 생활과학 차원에서 가정복지의 실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이러한 실천과 관심을 표명한 결과물의 하나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입니다. 여기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가족의 현상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통합적 가정정책의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가정 문제 해결뿐이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정기능 강화 및 잠재력 개발,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 다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주적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역할 분担, 가족의 양육, 부양부담 완화, 사회부담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 가족의 건강증진 대책 등을 건강가정 정책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모두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 한국 가족의 역동적 변화와 강조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가족이라든지 가정생활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는 곧 건강가정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이끈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나 가정생활을 명시하는 정책, 아젠다로 규정을 하고 가족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전달 체계, 전담 인력 등에 대한 요구로 연결되었으며 이로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이라는 성과와 맞닿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한 보완이 되고 있고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아래 가족의 트렌드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한국 가족의 트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가족은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최근 하나의 조사 연구 기법으로 부각되는 트렌드 분석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일련의 연속 선상에서 어떤 주제나 현상,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트렌드 분석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연속선상에서 어떤 주제나 현상, 이슈를 분석하는 것을 트렌드 분석이라고 하겠죠. 한국 가족의 트렌드에 대해서 학술적 분석을 실시한 앞의 연구들, 선행 연구라고 합니다. 그거를. 여기에서는 한국 가족 구조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그리고 한국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구조와 형태, 가치, 차원에서의 가족 트렌드를 이제 정리해 보면은 어떤 게 있냐. 자, 먼저 구조죠. 가족 구조입니다. 구조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구조하고 관계하고 좀 틀리죠. 구조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현재 우리나라 가족 현상 중 가장 부각되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돈을 엄청나게 한뭐 10조인가 얼마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출산은 하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게 돈만으로 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지금 결혼들을 안 하려고 하고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애를 낳으면 키워주겠다, 신혼부부한테 뭐 얼마를 주겠다, 뭐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해남인가 몇 년 전에는 해남인가 애를 낳으면 3천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출산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출산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은 양평에서도 지원금이 500인가 1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셋째인가 이렇게 낳는 그때. 그래서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한 명 날 때는 100만 원, 두 명 날 때 뭐 300, 다섯 명 날 때 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가족 구조에서는 출산을 안 합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작년에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습니다. 얼마인지 이따 뒤에 보면 나오는데 0.84예요. 0.84라는 거는 둘이 결혼을 해서 한 명도 안 낳고 두 쌍이 결혼하면은 1.5명, 0.8명 이 정도 낳는 거겠죠. 아무튼 두 쌍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너무나 낮은 그러한 출산율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계 출산율은 1970년대 4.53으로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죠. 이때가 언제예요? 1970년대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졸업할 때인가? 다닐 때군요. 다닐 때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 1학년, 2학년은 저기 이부제 수업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낮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아무튼 교실이 없어서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기가 학교도 제가 전학을 그때 한번 갔는데 여기가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새로 생긴 학교로 이렇게 보내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1970년대.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감소 트렌드가 나타나서 83년도에서는 이제 그래도 두 명, 여러분들 형제분들은 지금 한번 보면 3명에서 4명 정도는 되겠죠. 근데 지금 갓 입학한 학생들, 20살, 21살, 이런 학생들은 아마 한두 명, 3명 이상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980년대는 2.6명으로 이제 대체적인 수준, 대체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대요. 2.1이 모든 이제 돌아가시고 여기 대체 인력되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게끔 하는데 무리가 없는 건데 여기에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됐는데 우리는 좀 많이 늦었지 않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산하 제한 걸고 하나하나 잘 기르자 이런 포스터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정책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해서 2005년도에는 한 명이래요.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172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금 올랐죠. 이거 이때 황금 돼지띠인가 아마 그때 같아요. 우리나라의 이러한 학계 출산율은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출산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16년에 1.17이지만은 지금 2020년에는 0.84.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점점 더. 그런데 예측한 거 보면은 금년이죠, 이제. 금년에는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예측 시나리오 보면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도 줄었지만은 얼마냐? 예상치가 0.66명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족에서 나타난 트렌드 저출산까지 하고요. 잠깐 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다문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시 수고했습니다.